2024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는 이른바 킬러 문항은 없었지만 변별력은 높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국어 1등급 기준은 지난해 수능보다 10점가량 하락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났습니다. 올해만 7차례째 정상회담인데 윤 대통령은 고위경제협의체 개최 등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하는 특별법을 발의하면서 이른바 메가시티 서울 구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메가시티를 논의하기 위해 서울과 경기, 인천 세 광역자치단체장이 만났지만 입장 차이만 확인했습니다. 가자지구 최대 의료단지인 알시파 병원이 이스라엘군의 군사작전으로 기능을 상실하면서 환자 수송이 시급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 난민기구가 구호 활동을 마비시키려는 고의적인 시도가 있다고 밝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클린스만 호가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C조 1차전에서 싱가포르에 5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이강인은 한 골 1도움을 기록하며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오늘 오전 기온은 영하권, 오후에도 10도 이하에 머물면서 춥겠습니다. 오후에는 서울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도 예보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7일 금요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오늘 에이펙 정상대화와 업무 오찬,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 정상회의에 잇따라 참석할 예정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네, 샌프란시스코입니다. 네, 먼저 오늘 새벽에 열린 한일 정상회담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났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연 겁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회담한 건 지난 9월 10일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인도 뉴델리에서 마주 앉은 이후 2달여 만이고 올해만 7번째입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한일 관계 흐름이 긍정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기쁘다며 특히 지난 3월 셔틀 외교 복원 당시 약속한 정부 간 협의체가 100% 복원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세계를 분열과 갈등이 아닌 협조로 이끄는 과정에 양국이 협력할 수 있을 거라면서 세계의 역사적 전환점에서 일본과 한국은 파트너로 협력할 수 있다고 화답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3월 방일시 합의한 모든 정부 간 협의체가 이제 100% 복원이 됐습니다. 각 분야에서 양국이 긴밀히 소통할 수 있도록 文化などさまざまな分野で日韓の協力を動かしてきました。この歩みをさらに前に進めたいと思っています。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내일도 스탠퍼드대를 방문해 좌담회에 함께 참석할 예정인데요. 한일과 한미일의 첨단 기술 분야 협력을 주제로 대화를 나눌 전망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은 아직은 별도로 잡히지 않았는데 에이펙 기간 정상 만찬 등의 일정에서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자연스러운 만남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이죠.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은 막판까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미중 정상회담이 진행된 만큼 한중 정상이 지난해 11월 발리 회담에 이어 1년 만에 마주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윤 대통령의 오늘 다른 일정도 짚어주시죠. 네,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서 한페루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열린 것으로 윤 대통령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고 양국 정상은 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각종 양자회담 외에 에이펙 정상회의 관련 일정도 계속 이어집니다. 먼저 모두를 위한 회복력 있는 지속가능한 미래 창조를 주제로 에이펙 정상회의 첫 번째 세션이 열립니다. 에이펙 정상들과의 비공식 대화와 업무 오찬이 진행되는데요. 윤 대통령은 청정에너지 전환과 기후위기 극복 과정에서의 대한민국의 기여, 에이펙 회원국과의 연대 방안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이어 에이펙 기업인 자문위원과의 대화, 정상 만찬 등 늦은 저녁까지 일정이 이어집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협의체인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 정상회의에 참석해 공급망 다변화 방안도 모색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샌프란시스코에서 YTN 강희경입니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 대해 미국 언론은 양국 간 중요한 이견을 재확인했다고 지적하면서도 일부 합의에 도달한 것을 성과로 평가했습니다. AP통신은 두 정상은 양국이 대립하는 어떠한 중대한 지정학적 현안도 해결하지 못했지만 다른 나라들, 특히 중국의 이웃 국가들에게 위안이 되는 유화적 어조를 취했다고 썼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두 정상이 군사소통을 회복하기로 합의하면서 글로벌 혼돈의 시기에 양국 관계의 긴장 완화를 추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바이든 대통령과의 비공개 회담에서 타이완 통일 의지를 강조하며 날을 세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시 주석을 또다시 독재자라고 불렀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중국은 결국 통일될 것이고 또 반드시 통일할 것이다. 시진핑 주석은 바이든 대통령 앞에서 통일을 2번이나 강조했습니다. 타이완의 무기 제공을 중단하라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미국 정부엔 날을 세우면서도 기업인들에겐 유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민관 분리 대응 전략입니다. 中国愿意同美国做伙伴，美国也不要赌中国输，不要干涉中国内政。 참가비만 2,000달러, 시 주석과 같은 테이블은 4만 달러가 넘는다는 관람한찬.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애플 팀 쿡 등 내로라는 미국 CEO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비슷한 시간 바이든 대통령의 단독 기자회견에선 돌발 발언이 튀어나왔습니다. Well, look, he is. I mean, he's a dictator in the sense that he is a guy who runs a country that is a communist country that's based on a form of government totally different than ours. 중국 외교부는 매우 잘못된 표현이자 무책임한 정치적 농간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总有一些别有用心的人企图挑拨破坏中美关系，这也不会得逞。 다만 지난 6월 독재자 발언 때 정치 존엄에 대한 공개 도발이라고 비난했던 것과 비교하면 수위를 조절한 흔적도 엿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반도체, 수산물 등을 놓고 갈등을 이어가고 있는 중국과 일본이 처음으로 수출 관리와 관련한 대화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네, 에이펙을 계기로 중일 정상회의 개최도 조율 중인 가운데 양국 정상이 만나면 무역 갈등 해소와 건설적 관계 정립에 의견 접근을 이룰지 주목됩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이 미국에서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과 만나 수출관리 대화 창설에 합의했습니다. 반도체 수출 규제와 오염수에 따른 일본산 수산물 금수 조치 등으로 대립해온 양국이 수출 관리와 관련된 대화 체계를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장급, 과장급에서 대화하고 특히 국장급은 1년에 한 번 이상 정례화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양국 간 보복전이 격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에이펙 참석에 앞서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대화에 의욕을 보였습니다. 建設的かつ安定的な関係を維持するため、お互いの努力によってこうした関係を維持していく、こういった基本方針は変わっておりません。 에이펙 기간 중일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양측은 건설적, 안정적인 관계 정립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출 관리 문제도 주요 의제로 오를 전망입니다. 日中が協力して、そしてその APEC の中核的な存在になると思いますね。日中が協力すればね。で、そういうその中核的な存在で APEC をリードするということがあるかもしれないです。 특히 기시다 총리는 시진핑 주석에게 오염수와 관련한 입장을 직접 전하고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금수 조치 철회를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중국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는 여전히 강경한 자세여서 일본의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희박합니다. 하지만 중일 양국이 극단적 대립을 피하겠다는 데 의견을 일치하면서 일본으로서는 무역 갈등 해결의 여지를 확장하기 위한 고민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올해 수능은 이른바 킬러 문항 없이도 모든 과목이 골고루 어려웠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시험을 마치고 나온 수험생들은 9월 모의평가보다 어려웠다고 밝혔는데 허를 찌르는 문제들이 많았다는 분석입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오랜 시간 시험을 치르고 고사장 밖으로 나선 수험생들. 올해 수능이 지난 9월 모의평가보다 어려웠다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9월 모의평가에 비해서 수학이 좀 많이 어려웠던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과목들 국어도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9월 모의고사는 사실 되게 잘 봤었는데 이번에 좀 풀 때 체감 난이도도 그렇고 방금 국어 수학 같이 해본 결과도 그렇고 저는 수능이 훨씬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특히 국어 영역에서 헷갈리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국어는 막 킬러가 있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약간 문학에서 시간을 많이 먹는 문제가 많았던 것 같아요. 입시업계도 올해 수능은 골고루 어렵게 출제됐다는 평가입니다. 국어의 경우 지문은 평이했지만 선지가 까다로운 문항이 많았고 수학은 종합적인 개념 이해가 필요했다는 평가입니다. 국어 과목은 지난해보다 대단히 어렵게 출제되었고 수학 과목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국어, 수학에서 변별력이 두 과목 모두 높아졌고 변별력 있게 어렵게 출제되었다. 수학은 최상위권 줄 세우기가 관건입니다. 만점자만 2,500여 명 나왔던 9월 모의평가보단 어려워졌지만 초고난도 문항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올해도 이과생 강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과 수험생들이 많이 치르는 미적분 기하, 그다음에 언어와 매체가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아마 최종 조정 점수에서 이과생들의 유리함은 지속될 거다. 졸업생이 많을수록 변별력 확보를 위해 문제가 어렵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28년 만에 N수생 비율이 가장 높은 올해 수능 역시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수시 전형을 노리는 재학생 가운데 수능 최저 등급을 못 맞추는 경우도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수능이란 무게감에 짓눌려 힘든 1년을 보내온 수험생들은 시험이 끝나자마자 해방감을 만끽했습니다. 홀가분한 마음이 자칫 일탈 행위나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경찰은 인파가 많이 몰리는 번화가를 중심으로 범죄 예방과 선도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김대경 기자입니다. 서울 홍대 거리가 인파로 북적입니다. 1년이란 긴 수험 생활의 마침표를 찍는 날, 많은 가게가 수험생 할인 안내문을 내걸었습니다. 비도 오고 쌀쌀한 날씨이지만 집이 아닌 곧장 거리로 향한 수험생들의 발걸음은 가볍고 홀가분하기만 합니다. 매일 지나칠 수밖에 없었던 셀프 사진관에 들러 시간을 보내고 수험표를 내보이며 수험 기간 내내 기다려왔던 이 순간을 한 장의 사진에 담아내기도 합니다. 일단은 1년 동안 놀이공원도 못 가고 좀 학원가밖에 못 가가지고 많이 놀러 다니고 놀이공원 꼭 가고 싶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노래도 불러보고 수험생들에겐 모처럼 여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는 하루입니다. 저 2월 달에 부산 가기로 했어요. 맛있는 것도 먹고 회도 먹고 맛집 투어도 하고 그러려고요. 방역 지침 완화로 4년 만에 마스크 없이 치러진 이번 수능에 전국에서 50만 4천여 명이 응시했습니다. 마스크도 벗게 된 만큼 이전보다 한결 더 가벼워진 마음이 혹여 사고로 이어지지 않을지 경찰은 도심 번화가 곳곳에 순찰 인력과 학교 전담 경찰관들을 배치했습니다. 또 수험생들의 안전한 학창시절 마무리를 위해 오는 2월까지 청소년 선도 보호활동 기간도 운영할 방침입니다.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었던 수능, 그리고 함께 마음 졸여야 했던 부모님과 가족들. 수험생들에게는 해방감만큼 큰 감사함도 느낄 수 있는 하루였습니다. 좋은 결과 아니어서 좀 죄송하고 근데 어떻게 해서든 공부 아니어도 성공할 거니까 좀만 기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YTN 김대겸입니다.
혁신위발 인적 쇄신 요구에 불쾌감을 숨기지 않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당 문제에 윤석열 대통령을 언급한 건 부적절했다며 인유한 위원장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양측의 신경전이 거세지는 가운데 두 사람은 오늘 전격적으로 만나기로 했는데 회동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역시 비명계 모임이 공식 출범하는 등 내홍이 격화하는 분위기입니다. 박광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유한 위원장의 이른바 윤심 발언 하루 만에 김기현 대표가 작심한 듯 입을 뗐습니다. 당 사안에 대통령을 거론한 건 적절치 않다며 인 위원장을 정조준했습니다. 당무에 개입하지 않고 있는 대통령을 당내 문제와 관련돼서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울산 출마하실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당대표의 처신은 당대표가 알아서 결단할 것입니다. 지도부와 친윤 핵심 용태론에 윤석열 대통령 의중이 담긴 듯한 뉘앙스의 전날 인 위원장 언론 인터뷰를 직접 겨냥한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혁신위는 특별히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일단 맞대응을 피했지만 양측의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인적 쇄신 요구에 대한 결단을 미루고 혁신위를 흔들 경우 조기 해산밖에는 답이 없다며 애둘러 반발 수위를 끌어올린 겁니다. 계속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혁신위가 할 수 있는 스스로의 자체적 판단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혁신위를 해체하는 것뿐이 더 있겠느냐. 신경전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김기현 대표와 인유한 위원장의 회동이 전격적으로 결정됐습니다. 혁신위 활동 개시 이후 첫 만남인데 이 용태론을 계기로 불거진 충돌 양상을 수습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당 핵심의 거취와 쇄신을 둘러싼 논란은 민주당 내에서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목소리를 내오던 대표적 비명계 4인방은 공식 모임을 꾸리고 세력화에 본격 나섰습니다. 이재명 방탄과 강성 팬덤 정치, 개딸과의 결별을 촉구하며 친명 주류의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친명 1세계 지도부, 강성 지지층, 외부의 유튜브 언론 등 획일적 전체주의적 목소리로는 국민의 민주당으로 갈 수 없습니다. 이 대표 험지 출마 요구 등 기득권 내려놓기 압박 강도도 높일 기세인데 이 대표는 여전히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대신 친명계 의원들이 연일 내년 총선에서 이 대표의 역할론 등을 부각하며 공세에 밀리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0.5선에게 기득권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총선을 진두지휘해야 될 당대표가 고향 안동 아주 험지에 가서 자기 선거만 하라는 것입니다. 이 총선 시기가 부쩍 빨라지면서 여야 모두 당내 역학구도를 둘러싼 내홍의 불씨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박광열입니다.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추진해온 국민의힘이 특별법을 발의하며 속도전에 나섰습니다. 법안에선 제외된 구리시 등에 대해서도 편입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인데 부산과 경남 등 수도권 이외 지역의 메가시티 추진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메가시티 구상을 띄운 국민의힘은 김포 서울 편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기존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특별시로 편입하는 내용을 담은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한 겁니다. 김포와 함께 서울 편입이 거론돼 온 구리 등 다른 인접도시들은 일단 제외하고 속도전을 택했습니다. 공감대가 형성되는 지역부터 저희들이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구리 서울 통합 문제도 서울시가 잘 협의해서 별 이견이 없으면 바로바로. 특별법엔 당장 내후년 1월부터 서울시 산하에 김포구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예고했던 대로 통합에 따른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장치도 포함됐습니다. 수험생들의 혼란이 예상됐던 농어촌 특례 전형 폐지와 기초자치단체로서 행정, 재정적 혜택을 노리는 데 차질이 예상됐던 읍면 폐지를 법 시행일로부터 6년 동안 유예하도록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수도권 이외 지역 통합도 본격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메가시티 추진을 이끄는 당내 특별위원회는 부산과 경남을 우선 거론했습니다. 큰 틀에다가 이제 개별적인 시의 통합을 이제 담아내는 그렇게 어떤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릇을 좀 더 크게 만들어서 이제 비수도권 있잖아요. 예를 들면 부산, 경남이 유력하게 지금 통합을 좀 논의하기 시작했거든요.
물론 야당이 과반인 21대 국회 상황을 고려할 때 특별법의 실제 통과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민주당이 여당의 메가 서울 정책을 총선용으로 깎아내리며 이른바 5극 3특, 국가균형 발전 이슈로 맞불을 놓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심장으로 피가 많이 몰리면 심장 비대증이 걸리고 손가락, 발가락, 손발은 괴사합니다. 결코 건강하지 않습니다. 균형 잡힌 국토 발전 정말로 중요한 과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앞서 경기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법안은 연내 처리에 여야가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서울 김포 통합특별법이 비교적 이른 시간에 첫 발을 떼면서 부동산 관련 현안이 연말 전국의 화두로 자리 잡는 모습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수백억 원대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던 최 씨는 보석 청구도 기각되면서 내년까지 수감 생활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살 때 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에 대해서입니다. 최 씨는 저축은행에 돈을 맡겨둔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모두 4차례 규모는 349억여 원에 달합니다. 여기에 위조된 증명서 가운데 한 장을 법원에 제출하기까지 하고 구매한 땅을 동업자 사위 명의로 허위 등기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뒤늦게 기소된 최 씨는 재판 과정에서 잔고 증명서 위조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 증명서가 소송에 쓰인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며 나머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위조된 잔고 증명서가 실제로 법원에 소송 증거로 제출되는지 모르셨나요? 도촌동 땅 차명으로 산 혐의 인정하십니까?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최 씨가 저지른 죄의 질이 나쁘고 재범이나 도주 우려도 있다며 최 씨를 법정 구속했는데 당시 최 씨는 격앙된 반응을 보이다가 법정에서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이후 최 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4개월도 안 돼 나온 대법원 판단 역시 항소심과 같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 판단에 맡기는 자유심증주의 원칙을 어기지 않았고 혐의에 대한 법리 오해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씨는 법정 구속된 뒤 2달 만인 지난 9월 건강 상태를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는데 이번에 형이 확정되면서 내년 7월까지 그대로 수용 생활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최 씨를 사면하거나 가석방으로 풀려날 경우 수용 생활은 더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영풍재지 주가 조작에 가담한 조직원과 도피를 도운 법무법인 직원들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직원 김모 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합니다. 이보다 앞선 오전 10시 반에는 범인 도피 혐의를 받는 정모 씨 등 법무법인 직원 3명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도 진행됩니다. 서울 한 연립주택 주민들이 수십 년 동안 이용해온 통행로를 오가는데 매달 사용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알고 보니 도로가 아니라 누군가의 땅이었던 건데 잘못을 놓고 주민과 구청이 맞서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서울 개봉동 연립주택에 사는 장금자 씨는 다음 달부터 집 밖으로 갈 때 돈을 내야 합니다. 30년 넘게 다니던 집 앞 진출입로의 한 달 사용료는 4만 원. 그동안 밀린 7년치 사용료 240만 원도 땅 주인에게 줘야 합니다. 지껏부터 다닌 거죠. 이 길로 계속. 이 길 아니면 다닐 수가 없어요, 아예. 연립주택에 사는 12세대 주민 모두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연립주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통행로입니다. 주민들은 외출하려면 반드시 지날 수밖에 없는 이 땅을 통행하려면 사용료를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진출입로 땅 주인은 원래는 공장 부지이니 통행하려면 사용료를 내라며 주민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대법원까지 올라가 이겼습니다. 212제곱미터 크기의 진출입로는 지난 1969년 서울 구로구가 도시계획상 도로로 지정했던 곳인데 구청이 도로 개발을 미룬 사이
3년 전인 2020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로 땅 주인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렇게 된 거 어쨌든 방치한 건 구청이 아니냐.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람이 집을 사고 가는데 그 앞 도로 땅까지 다 누구 소유인지 확인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사는 사람 없잖아요. 구청은 예산 부족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려 도로로 만들지 못했다며 당장은 도울 방법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추후 주변 부동산 개발 사업이 진행되면 도로로 쓸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장기 전세 주택 건립 사업 승인 시 도로 개설하면 그 사항들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빨라야 내년 하반기에나 시작될 예정이라 주민들은 그때까지 사용료를 내야 합니다. 이처럼 도로가 아닌데 도로로 쓰여왔다며 구청 등을 상대로 땅 주인이 소송을 낸 사례는 구로구에만 107건에 이르고 전국적으로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수십 년간 묵혀져 있던 통행료 갈등에 지자체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경기 파주시 조리읍 공터에 주차돼 있던 카라반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고 불이 난 카라반은 모두 탔습니다. 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내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반쯤 경기 안성시 죽산면에 철골로 된 1층짜리 학원 건물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고 260제곱미터 크기 건물이 모두 탔습니다. 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내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높은 금리에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아파트 매매가 상승세는 주춤해졌지만 전셋값은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역전세난이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오히려 계약을 연장하는 비중이 늘었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3월 입주를 시작한 서울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전세가 최근 14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올해 초만 해도 9억 원대였는데 불과 10개월 만에 5억 원가량 뛰어 최고가를 경신한 겁니다. 전세가 33평은 한 14억 정도 나와요. 전반적으로 추세가 그렇고 우리 사단지 같은 경우는 특히 매물이 없어요. 입주가 거의 다 이제 마무리가 되다 보니까 인근의 6천여 세대가 입주를 앞둬 전셋값이 앞으로 더 떨어질 거라 예상됐지만 지금은 매물을 찾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처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 5월 말 상승 전환한 이후 6개월째 상승세입니다. 올해 하반기 전셋값이 크게 떨어져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역전세난 우려가 제기됐지만 시장 분위기가 달라진 겁니다. 높은 금리 탓에 위축된 매수 심리가 전세 수요로 바뀌면서 늘어난 게 이유로 꼽힙니다. 집을 재계약할 때 보증금을 5% 이내에서만 올릴 수 있는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비중은 상반기보다 오히려 늘었습니다. 실수요 위주 시장인 전세는 수요가 유지되면서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집값 상승 피로감과 역전세 완화로 전세 시장에 머무는 수요가 늘었고 전월세 전환율 상승으로 월세 부담이 커지면서 전세 회귀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서울을 중심으로 내년부터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지역은 한동안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다시 초겨울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1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6도나 낮고요. 여기에 찬바람까지 불면서 더 춥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도 3도 선에 머무는 등 예년 기온을 8도가량 크게 밑돌 것으로 보이니까요. 따뜻한 외투로 보온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추위 속에 곳곳으로 비나 눈도 내립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을 보시면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와 눈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비누는 오전 중에 경기 서해안과 충남 지방으로 확대하겠고 오후에는 전국 곳곳에 내리겠습니다. 특히 대설주의보가 발령 중인 제주도 산간에는 최고 15cm 이상, 충청과 전북 동부에도 최고 10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리겠고요.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으로도 1에서 5cm의 첫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1도, 대전 1.8도, 울산은 3.8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낮 동안에도 예년 기온을 4에서 8도가량 크게 밑돌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 3도, 광주 8도, 대구는 11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비와 눈은 오늘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충청 이남 지방은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주말인 내일은 추위의 기세가 더 강해지면서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4도까지 떨어지는 등 올가을 가장 추운 날씨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오늘 추위 속에 내리는 비나 눈이 얼어 곳곳으로 빙판길이 만들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시고 속도를 줄이는 등 교통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올해 7번째 한일 정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부 간 협의체가 100% 복원됐다면서 한일 관계 긍정적 흐름을 언급했고 기시다 총리는 역사적 전환점에서 파트너로 협력을 증진해 나가자고 회답했습니다. 한일 회담의 주요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올해 정상을 비롯한 각계 각급에서 교류가 활성화되고 정부 간 협의체가 복원돼서 양국 간 협력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안보정책협의회 경제안보 대화에 이어서 지난달 외교 차관 전략 대화까지 재개되면서 지난 3월 방일시 합의한 모든 정부 간 협의체가 이제 100% 복원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고위 경제협의회 개최를 포함해서 각 분야에서 양국이 긴밀히 소통할 수 있도록 후미오 총리님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これまでユン大統領とともに政治、安全保障、経済、文化などさまざまな分野で日韓の協力を動かしてきました。この歩みをさらに前に進めたいと思っています。 미국 백악관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결과에 매우 만족한다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온라인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4시간에 걸친 회담을 통해 진전을 이룬 내용에 대해 매우 만족스러워했다고 말했습니다.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선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변함이 없지만 타이완 관계법에 근거해 타이완 스스로 방어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2024학년도 수능시험에선 이른바 킬러 문항 배제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요. 전문가들과 수험생들은 킬러 문항이 없었지만 변별력은 높았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정문성 수능출제위원장은 시험 시작 전 이번 수능에 킬러 문항은 없다고 자신했습니다. 고교 교사들로 구성된 수능출제점검위에서 킬러 문항이 아니란 판단을 받을 때까지 모든 문제를 계속해서 수정했다는 설명입니다. 킬러 문항 요소가 있다라고 의견이 오면 저희들이 그걸 100% 받아서 수정 보완하는 방식으로 이번에는 그 소위 킬러 문항은 출제하지 않았다. 이렇게. EBS 현장 교사단과 주요 입시 업체들도 킬러 문항은 없었지만 변별력은 확보했다고 평가했는데 수험생들도 결코 쉬운 시험은 아니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진짜 킬러 문제는 킬러 문제다. 이번에는 구분이 사라져서 그냥 다 하나같이 어렵게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간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국어가 어렵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수학이 좀 제일 어렵다고 느껴지고 킬러는 배제했다고 하는데 좀 난이도가 떨어졌다기보다는 교육과정 밖의 문제들이 사라진 것뿐이지 난이도는 그냥 유지됐다고 생각합니다. 국어는 친숙한 지문이 많았음에도 정작 정답을 고르기 어려운 문제가 많아서 불국어라던 9월 모의평가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수학의 경우 과도한 계산식을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9월 모평보다 까다로워져서 최상위권 변별력을 확보했다는 평가입니다. 9월 모의평가와 출제 기조를 유지하면서 최상위권의 변별력까지 갖췄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최상위권에서 느끼는 거는 이번 9월과 수능 사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영어 역시 1등급이 4%대에 그쳤던 9월과 비슷하게 출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국영수 모두 어려워서 변별력 확보는 충분할 것으로 보이지만 2, 3등급 학생들 가운데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추기 어려운 경우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경찰이 수능이 끝난 이후 청소년들의 선도와 보호 활동에 들어갑니다. 서울경찰청은 수능 이후 청소년들의 주요 활동 장소가 학교 밖으로 바뀌는 시기인 만큼 학교 전담 경찰관과 지역사회가 협업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첫 시작으로 서울 학교 전담 경찰관 134명은 수능이 끝난 어제 오후 6시부터 홍대 입구역과 강남역, 노원역 등 주요 청소년 밀집 지역에서 청소년 선도와 보호 활동을 벌였습니다. 경기도 김포시 등의 서울 편입을 추진해온 국민의힘은 김포시를 대상으로 한 원포인트 특별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장은 어제 국회 의안과에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오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이 담긴 특별 법안에는 수험생들의 혼란이 예상됐던 농어촌 특별전형 폐지를 법 시행일로부터 6년간 유예하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또 기초자치단체로서 행정, 재정적 혜택을 누리는 데 차질이 예상됐던 읍면 폐지도 같은 기간 동안 유예하도록 했습니다. 메가시티 등 현안 논의를 위해 서울, 경기, 인천 세 광역자치단체장이 만났습니다. 수도권 매립지나 대중교통과 관련해선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서울 인접도시의 서울 편입 문제에 대해선 입장차만 확인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이 넉 달여 만에 얼굴을 맞댔습니다. 1시간 넘게 이어진 비공개 회동에서 세 사람은 최근 불거진 김포의 서울 편입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오 시장은 현격한 입장차를 확인했다면서 김 지사와 사안을 바라보는 출발점이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메가시티 논의를 지속하고 싶다고 했지만 김 지사는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다고도 전했습니다. 경기도의 김동연 지사께서는 이게 뭐 선거를 앞둔 사실상 불가능한 논의제기다 이런 상황 인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게 출발점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오늘 짧은 시간에 어떤 공통점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김 지사는 국민의힘이 발의한 이른바 김포서울 편입 특별법에 대해 총선을 앞둔 사기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토 균형 발전과 어긋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서울 편입에 반대 의견을 거듭 밝혔습니다. 정치적으로 선거를 앞두고 이와 같은 정치적 쇼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미 국민의 70%가 현실성이 없는 정치 총선용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미 국민들의 심판이 끝난 일입니다. 앞서 실현 가능성 없는 정치쇼라고 비판했던 유 시장은 기본적으로 행정체계 개편에 대해 옳고 그르다 한 적이 없다면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번 총선 앞에 이 사항을 처리하기는 건 현실적으로 무리다. 이거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얘기한 게 없습니다. 다만 세 사람은 수도권 대체 매립지와 대중교통 공동연구, 아라뱃길 관광 활성화 쟁점 등에선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언급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그동안 기울어진 운동장 지적을 받아온 주식 공매도의 보완 대책으로 개인과 기관, 외국인의 공매도 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과 금융당국, 금융업계는 어제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거래를 위해 빌린 주식을 갚는 상환 기간을 개인과 외국인, 기관 모두에게 90일로 적용하고 연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 지도부와 주류 인사들의 용퇴 권고 등을 놓고 신경전이 고조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오늘 전격 회동하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늘 오전 9시 반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만납니다.
이번 만남을 계기로 용태론을 둘러싸고 불거진 양측 충돌이 수습될지 주목됩니다. 김종민, 윤영찬, 이원욱, 조응천 등 이른바 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이 당 혁신을 요구하는 모임을 만들고 공동행동에 나섰습니다. 김 의원 등은 어제 국회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의 무너진 원칙을 되살리고 국민이 요구하는 상식의 정치를 세우기 위해 원칙과 상식이라는 이름의 모임을 결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민주당이 대표 개인의 사법 방어에 당을 동원하는 방탄 정당을 그만하고 돈 봉투 사건과 코인 사건 등 당의 도덕성을 훼손한 사건에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는입니다.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주요 근거지로 지목한 가자지구 최대 병원 알시파에 진입한 이후 세계보건기구 WHO가 이 병원에 남은 환자 600여 명을 이스라엘군이 이제는 가자지구 남부 공격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은 알시파 병원에서 지하터널 입구를 발견했고 인근에서는 살해당한 인질 1명의 시신을 수습했다면서 병원이 하마스의 지휘본부라는 증거를 다시 내놨습니다. 이상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완전히 폐허가 된 거리에서 아이들과 노약자 등 수백 명이 어디론가 줄지어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피령에 따라 가자지구 남쪽에 왔는데 현지 시간 16일 이곳에서도 대피령이 떨어진 겁니다. They're welcome to take that question straight back to Hamas. You could see here with your own eyes how much efforts we're putting in to let innocent civilians out.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제 지상전의 다음 단계를 선언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제 본격적으로 남쪽을 공략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ביממה האחרונה השלמנו את הכיבוש והטיהור של כל החלק המערבי של העיר עזה. השלב הבא החל. התחלנו בשלב הבא, הכוחות פועלים באופן מדויק, באופן נחוש.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이 급습한 가자지구 최대 의료기관 알시파 병원이 하마스의 지휘본부인지에 대해서 진실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마스는 유엔 등의 국제조사까지 요구하며 여전히 강력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والمنظمات الدولية ومنذ أسبوعين بتشكيل لجنة دولية للاطلاع على واقع المستشفيات والوقوف على كذب الاحتلال لأننا ندرك. 하지만 이스라엘은 병원 인근에서 예후딧 바이스의 시신을 수습했다면서 하마스를 반박했습니다. 지난달 7일 하마스의 대규모 테러 공격 때 납치당한 240여 명 중에 한 명입니다. 이스라엘군은 나아가 알시파 병원에서 하마스의 지하터널 입구와 차량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병원 급습 이후 이스라엘이 공개한 증거가 병원을 군사적으로 활용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라는 국제사회의 비판 기류가 이로써 바뀔지 주목됩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주요 근거지로 지목한 가자지구 최대 병원 알시파에 진입한 이후 세계보건기구 WHO가 이 병원에 남은 환자 600여 명을 후송할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WHO는 알시파 병원에서 수일 내지 몇 주에 걸쳐 남은 환자 대부분을 대피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중환자와 신생아가 우선 대피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필립 라자리니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기구 집행위원장은 유엔의 구호 활동을 마비시키려는 고의적인 시도가 있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라자리니 위원장은 현지 시간 16일 유엔 제네바 사무소 브리핑에서 이스라엘군의 보복 공습을 받는 가자지구의 인도주의적 상황과 관련해 연료 부족이 더 심각해져 이 활동을 완전히 중단해야 할 수도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미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마약 대응 공조를 위해 중국 정부의 관련 기관을 수출 통제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미 상무부 산하 산업보안국은 중국 공안부의 과학수사연구소를 수출 통제 명단에서 뺐다고 관보를 통해 밝혔습니다.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남용은 미국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미중 정상은 펜타닐의 제조와 유통을 막기 위한 양자 간 협력을 재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는이었습니다. 국내 최대 게임 전시회 지스타가 부산 백스코에서 개막했습니다. 코로나19 이전보다 더 많은 업체가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 부스로 관람객 몰이에 나섰습니다. 김종호 기자입니다. 전시장 한쪽 면 전체를 거대한 부스로 꾸몄습니다. 안에 자리한 대형 화면과 각종 체험 공간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게임 속 주인공이 돌아다니는 동굴을 실물로 만들어 이용자 호기심을 끕니다. 42개 나라 1000여 개 기업이 3,300여 개 부스를 꾸민 역대 최대 규모로 올해 지스타 막이 올랐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더 큰 규모의 대회를 치를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게임 전시회답게 국내외 유명 게임 업체는 대형 부스를 차려 신작과 인기 게임을 앞다퉈 선보이며 관람객 몰이를 하고 중소업체는 작지만 알찬 게임을 업계와 이용자에게 알리느라 분주합니다. 작은 회사 입장에서도 충분히 매력적인 게임을 많이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디 게임이라고 부르는데요. 대형 업체들이 못하는 새로운 시도랑 새로운 재미를 줄 수 있는 게임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재미를 좋아하는 유저분들이 많이 방문해주고 계십니다. 게임 산업은 우리 콘텐츠 수출 가운데 70%를 담당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여기에는 전시회를 넘어 국경을 넘나드는 기업 간 거래와 신규 업체에 대한 투자, 강연과 인적 교류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지스타의 역할도 분명하다는 게 업계 판단입니다. 올해 행사는 혼잡도를 낮추려고 입장 시각을 오전과 오후로 나누고 입장권은 모두 온라인 사전 예매로 판매했습니다. 부산시는 오는 19일까지 나흘 동안 20만 명 이상이 지스타에 몰릴 거로 보고 운영과 경호, 안전에 600명가량 인력을 배치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다시 초겨울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따뜻한 옷차림 하고 나오셔야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1.1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6도나 낮고요. 낮 동안에도 3도에 머무는 등 예년 기온을 8도가량 크게 밑돌면서 종일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초겨울 추위 속에 비나 눈도 내립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을 보시면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와 눈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비누는 오전 중에 경기 서해안과 충남 지방까지 확대하겠고 오후에는 전국 곳곳에 내리겠습니다. 특히 대설주의보가 발령 중인 제주도 산간에는 최고 15cm 이상, 충청과 전북 동부에도 10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리겠고요.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으로도 첫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이에 따라 빙판길이 만들어지는 곳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1도, 대전 1.8도, 울산은 3.8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낮 동안에는 예년 기온을 4에서 8도가량 크게 밑돌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 3도, 대전 7도, 광주 8도, 대구는 11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비와 눈은 오늘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충청 이남 지방은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주말인 내일은 추위의 기세가 더 강해지면서 올가을 가장 추운 날씨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6시 5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